흉도 비슷합니다. 흉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그런 묘사를 아까 이제 나 자신의 삶에 나오는 어떤 그 문장을 아까 간략히 그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 나 자신의 삶은 흉이 죽기 몇 달 전에 1776년에 같은 주군에 이제 쓴 간략한 어떤 메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철학과 일반적인 학습의 추구 이외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할 나이가 되자, 혼자 공부할 나이가 되자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게 됐다.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 이외에 모든 전래된 어떤 제도적인 모든 그 전수되는 관념, 통념, 상식, 이런 것들은 다 혐오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교수한테 배울 수 있는 것 치고 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수가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이론적인 내용들 이거 어때요? 철학사 보면 다 나오죠. 근데 이런 진리를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흉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큰 차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회의를 방법적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회의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인 어떤 확실한 기초, 모든 진리의 확실한 기초,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이 명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학문의 체계를 다 이렇게 세워요. 다시 건립을 해요. 그런데 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의에서 출발을 해서 회의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유년기 시절에 어떤 그 청년기 시절에 어떤 회의에서 출발을 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 철학은 물론 이제 흉 이전에 그 로크의 어떤 경험론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고유한 어떤 경험론 체계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회의주의로 귀결됩니다. 다시 회의주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흉 철학의 결론은 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흉의 회의주의는 그러면 굉장히 그 염세적이고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과정, 어떻게 해서 이 과정에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이걸 지금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왜 그 흉의 회의주의에 그 도달하게 됐는지 이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장 경험에 기초하는 인간학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휴먼 철학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에 대해서부터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철학 저서가 한 2권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그 인용이 되는 게 바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책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그래서 보통 휴메의 대표적인 철학 저서 그러면 인간 본성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제목이 아니에요. 여기 그 텍스트에도 원고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거기에 부제가 붙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덕적 주제에, 그렇죠? 도덕적 주제에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도덕적 주제에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 이게 바로 인간 본성론, 이 휴메의 대표적인 저서의 어떤 그 완벽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그 휴메의 어떤 그 출발점, 문제의식을 읽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휴메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의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겠죠? 그렇지? 도덕 또는 윤리.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이제 정치학,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언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철학은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주제를 역시 흉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어떤 철학의 주제로 삼았는데, 이거를 탐구할 때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실험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다 이거예요. 다분히 자연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덕적인 주제를 한번 탐구해 보겠다. 이게 바로 이제 휴메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원래 그 대주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에 대해서 논거한다는 거죠? 인간 본성이. 그러면 이 인간 본성이 휴먼 네이처, 이 인간 본성이 도덕적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왜 도덕적인 주제 또는 좀 더 그 폭넓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왜 철학을 탐구하는데 인간 본성을 탐구하느냐?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왜 인간 본성을 탐구하면 이게 철학을 탐구하는 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철학을 탐구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질문만 하다가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여러 철학자들처럼 어떤 신학적인 교리, 신적인 질서 이런 걸 탐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처럼 모든 걸 회의하고 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근데 휴먼 인간 본성을 탐구한다고 그래요. 왜? 휴먼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여러 가지, 세상에는 학문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학문들을 추구를 하는데, 이 모든 학문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학문들이 다 확실한 기초가 없이 그냥 막 제멋대로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그 수학자는 계산만 열심히 해. 근데 철학자가 가서 수는 어떻게 생겨난 거지? 어떻게 인간이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수학자는 어떻게 돼?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 자연현상을 막 계산하고 측정하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철학자가 가서 어떻게 인간이 자연현상을 알 수가 있지? 인식할 수가 있지? 이 현상과 이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법칙화시킬 수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과학자들도 역시 휴먼이 살았던 당시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나중에 휴먼이 무신론자라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 휴먼이 살았을 때 어떤 그 영국은 이제 물론 그 영국 국교회가 성립해가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방향을 취해가는 그런 어떤 시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종교인들 보면은 신앙을 갖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 보면 어떤 식으로 믿느냐면은 성서 또는 신학자들이 만드는 종교 그 성자들이 만드는 교리, 이것들을 그냥 무조건 믿어요. 이게 왜 옳은지 그른지 질문을 안 던져.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너 신앙심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을 다 들 수가 있어요. 우리 휴먼 텍스트에서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 관련돼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한계들에 대해서. 그럼 모든 그 당시에 여러 인간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학문들이 다 그 확실한 기초가 없이 자기가 뭐에 대해서 아는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 그냥 탐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학문들의 공통적이고 이 모든 학문들의 확실한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바로 철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학이 이 모든 학문들을 체계 있게 확실한 어떤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철학은 뭘 탐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휴먼이 보기에 이런 모든 학문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건 적건 간에, 이게 휴먼의 그 논거에, 여기 논거에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학문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있더라. 인간이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인간적인 작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학문들은 많건 적든 간에 다 인간 본성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오늘 덥죠? 막 졸음이, 막 이게 스팀이 좀 끌 수 있나? 끌 수 있나요? 그러면 철학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각각의 학문들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문들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인간 본성 자체를 탐구해보자. 그리고 인간 본성 자체를 근대의 어떤 학문의 어떤 그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과학의 어떤 방법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본성이 뭔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어때요? 다른 모든 학문의 기초들도 다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휴메의 어떤 그 철학적인 목표 이상은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사이언스 오브 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이언스 오브 맨. 이게 인간에 대한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과학이 아니라 이 사이언스라는 말은 오늘날 과학이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이게 원래 그 어원적으로는 이 라틴어의 스키엔티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는데 이 사이언스의 어원은 스키엔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그냥 알미란 뜻이었어요. 또는 학문. 사이언스 오브 네이처 그러면은 자연에 대한 학문이니까는 자연과학이 되겠죠. 근데 휴미의 목표로 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이언스. 그래서 인간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간학을 내가 새롭게 기초지어 보겠다. 이게 바로 이제 휴미 야심찬 어떤 그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 본성이 어떻게 그 발현이 되고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과 방법을 통해서 그 탐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인신론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농구 또는 그 탐구에 나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인신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인신론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 이전 강의에서 철학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뭐 존재론, 인신론, 뭐 윤리학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예술 철학 인신론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주제를 다룬 거냐면은 철학에서 한 분과로서 인간이 외부의 대상 또는 세상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걸 탐구하는 게 인신론이에요. 이걸 탐구하는 게. 그래서 인신론적인 관점에서 휴문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이거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인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휴문 같은 경우는 인간 본성이거나 학문을 추구했으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내용이 좀 이렇게 심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로크 영향을 받았으니까 모든 인간의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에서 나온다. 근데 경험 없는 자들이 좀 각 철학자마다 다른 이유가 이 경험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데서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는 그 지각, 뭐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휴문도 마찬가지로 이 경험이란 게 과연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휴문 경험은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퍼셉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각이란 뭐냐? 뭐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의 사물 대상이 우리가 외부 대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감을 다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기관에 자극을 줘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인식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인식을.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경험은 바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럼 이 지각은 또 이 지각을 또 세분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딱 두 가지 대표적인 딱 두 가지인데 지각은 인상과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상은 임프레션이라고 이제 임프레션을 번역한 말이고요, 영어에. 근데 관념은 아이디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인상과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상이란 건 뭐냐? 인상이란 것은 여러분들 그 철학을 할 때는 이 단어 사용하는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쪼개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프레스라는 말하고 인이라는 말이 결합된 거죠. 인이 이렇게 변한 건데 인 플러스 프레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인상이 어원적으로 뭐겠어요? 프레스는 뭐 하는 거예요? 찍은 거죠? 인은 안에다 찍는다는 얘기겠죠?
그 인상은 뭐예요? 외부의 대상이 어디에다가 찍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나 촉각이나 맛이나 이런데 감각기관에 찍어놓은 게 바로 인상이에요. 그 외부의 사물이 우리의 감각기관들, 오감들, 시각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그 촉감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찍어놓은 것을 바로 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이 경험을 하면서 인상을 가졌다 그랬을 때 이 인상은 어떨 때 얻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순간에 이거 탁 부딪혔을 때 또는 바람을 확 맞았을 때 차가운 시원한 바람 바로 그때 생생하게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할 때 인상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상은 굉장히 생생해요. 그 다음에 외부 대상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 바로 주어져요. 그 외부 대상과 바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야구공이 탁 날라와가지고 내 팔 탁, 머리를 탁 때리고 갔어요. 그럼 이때 나는 머리에 무슨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아프다는 인상을 갖겠죠. 그죠? 근데 인상은 어때요? 그 맞는 순간에 엄청 아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라지죠? 나의 이 감각기관, 이 피부, 이 고통을 느끼는 피부의 어떤 그 감각기관에서는 그 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라지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공을 맞았던 나의 기억은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어제 또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야구공 지나가다가 무심코 맞아가지고 굉장히 아팠어. 이런 아픔이라는 어떤 관념은 내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생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어떤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 인상의 흔적을 바로 관념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흉은. 그래서 어떤 좀 그 거칠게 얘기하자면 좀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인상의 어떤 그 흔적만 남아서 흔적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흉은 관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모든 인간의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이 경험은 바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지각 활동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인상과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때 이 관념, 그 흉이 정의한 이런 식의 관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관념은 그 기원을 따지면 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상 없이 관념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인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념은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념, 신이라는 관념도 그렇고 다 모든 관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상과 관념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관념은 생생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생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생생함에 있어서는 인상이 더 그 생생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아주 단순한 건데, 인상이 항상 관념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흉의 설명은 오늘날 몇몇 그 흉 전공하시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흉 정의론이대로라면은 관념은 인상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생생하진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인상을 갖지 않아도 감각기관의 외부 대상이 나의 몸에 어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 감관의 어떤 그 느낌을 갖지 않아도 생생한 관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꿈꿀 때 생생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외부의 어떤 사물들이 우리의 몸에 자극을 가하지 않는데도 우리 생생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은 아주 일관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항상 관념은 인상보다 나중에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념과 인상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생생함의 정도와 그 다음에 시간적인 어떤 차이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다음 단락에 하기 이전에, 간단히 좀 잠깐 쉬기 전에 간단히 그 요기에 관련돼서 또 좀 이렇게 설명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휴미 이렇게 겸이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설명하고 그냥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죠? 더 복잡하겠죠, 사실. 그래서 지각도 단순 지각과 복합 지각으로 나누고, 인상도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누고, 관념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건 뭘 개념적으로 다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기보다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밖에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소나무는 어때요? 소나무는 특징이 어떻죠? 네? 푸르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에서는. 소나무는 푸릅니다. 근데 소나무는 푸르다 라고 우리가 지각을 했을 때, 인상을 가졌을 때, 이 푸름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디를 보고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소나무의 잎사귀. 소나무 가지, 줄기, 뿌리 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나무의 잎사귀만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푸름이라는 관념을 가졌을 때, 이 푸름이라는 관념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념이에요? 그렇지 않죠. 다른 관념들과 줄기, 잎사귀, 가지, 뿌리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의 특정 부분만을 지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갖고 또 그 기억에 남아서 이런 관념을 갖게 된다면은 이때 지각이나 인상이나 관념은 다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소나무만 볼 때 잎사귀만 보지 않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기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그다음에 뿌리는 어떻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지각을 하고 나서 하나의 전체적인 소나무를 그릴 수도 있고 머릿속에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획득하는 지각이 활동이 복합 지각이고 그다음에 얻게 되는 그 인상이 복합 인상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갖게 되는 관념이 복합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나무의 푸름이라는 관념은 단순 관념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나무 푸름으로만 이루어지지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무의 어떤 여러 가지 줄기, 뿌리,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들을 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하나의 전체적인 소나무, 한 그루의 소나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겠죠. 이때의 소나무는 복합관념이라고 했어요. 복합관념.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관련돼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아직 물론 지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휴미 인간이 그러면 인상과 관념만 가지고 지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나무 잎사귀도 보고 줄기도 보고 뿌리도 봤어.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복합관념을 가졌어. 나는 소나무에 대한 복합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식이에요? 아직은 지식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식물학에 관련된 지식, 생물학에 관련된 지식, 자연과학에 관련된 지식, 여러 가지 다양한 천문학,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한 이것보다 더 복잡한 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자연과학.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인식, 그러니까 지식을 얻게 되는 어떤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알의 내용, 지식의 내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진 않았겠죠, 휴미. 여기에 관련된 설명은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